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고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금 수납원 파업이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입장이 팽팽한데 잠시 뒤 양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공사장 건물벽이 도로로 무너져 내려 차량 넉 대가 깔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 2명이 발견됐는데 매몰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2,100여 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고 돌봄교실은 90여 곳에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농성을 이어온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늘 출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25명이 다쳤고 노조원 1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5월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흑자의 규모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의 흑자폭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상대할 북미 실무 협상의 북한 측 대표는 과거 북핵 육자회담에 참여했던 외무성 출신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 이 같은 새 실무 협상 대표 명단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0년대 한보 사태를 일으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을 검찰이 공식 확인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원본을 넘겨받았으며 현지에서 사망 공증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장마가 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 경기도 광주 지역 기온이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과 충청 내륙 등에 폭염주의보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네, 사고 현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신사역 근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근처를 지나던 차량 넉 대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잔해에 깔린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예, 서울 신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가 벌어진 경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거는 1시간 반쯤 전인 오후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근처의 한 건물이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 건물은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벽이 무너지면서 근처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순식간에 휘말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차량 4대가 매몰돼 있는 상태고 차량에 탑승객이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인명 피해를 구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저희가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와서 현장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건물 외벽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건물 층이 이 주변 도로를 전체 덮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초록색 차량 1대, 은색 차량 1대, 그리고 빨간색 차량 1대 이렇게 총 3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4대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1대는 지금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굴삭기 2대가 동원돼서 지금 무너진 건물 외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차량의 안에 있는 차량 탑승객이 몇 명인지 그리고 약간 지금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듯이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명이고 1명은 중상자, 1명은 경상자로 근처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습니다. 현재 굴삭기 2대가 동원돼서 건물의 외벽, 무너진 외벽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너진 건물 아래 차량 1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소방당국은 전체 피해자가 10명 안팎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차량 말고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외벽에 깔렸을 가능성도 지금 주시하고 있어서 주변의 CCTV를 분석하면서 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지금 현재 장비 23대 그리고 구조인력 44명이 신속히 투입돼서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처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약간 현장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을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번 매몰 사고의 어떤 규모가 확인되는데 차량 4대를 덮쳤고 지금까지 2명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인데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학교 운영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의 집계 결과 파업으로 오늘도 학교 2,100여 곳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돌봄 교실은 90여 곳이 운영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어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그래도 급식 또 돌봄 교실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는 곳이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오전 10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한 결과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2,177곳으로 예상보다 500여 곳이 줄었습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한 학교는 1,662곳이고요. 여기에 단축 수업으로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109곳과 기말고사 기간 급식이 필요 없는 학교 406곳을 합친 수치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1,386곳이 늘어 8,277곳입니다. 돌봄 교실은 92곳에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47곳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도 어제는 2만 2천여 명이었는데 오늘은 4,600여 명 줄어 17,000여 명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는 1,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 학교에서 확정기여형 DC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확정급여형 DB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도 학교 현장의 파업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조 측에 임금 문제 등은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박덕범 차관이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상황을 돌아봤고 오후 1시부터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노조와의 소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당국은 9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교섭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금 수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노조 측에는 파업이 하루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오늘도 이 아이들 빵이나 주스로 끼니를 때웠으며 돌봄 교실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들 오늘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학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교실 3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돌봄 교실이 진행 중인데요.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나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교에서 맡아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현재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돌봄 전담사 3명이 아이들을 돌봤는데 2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는 일반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임시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사들이 성적 처리 등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파업이 연장될 경우 돌봄 교실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애기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솔직히 힘든 분들 많죠. 또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식사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학교 측이 준비한 빵과 주스 등이 급식으로 제공됐습니다. 학교 조리실무원의 파업 동참으로 식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 대체 급식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7명의 실무원 가운데 5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내일까지 파업이 이어집니다.
어제와 비교해 달라진 모습은 이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주먹밥 등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식사 시간 내내 교실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먹은 빵이 별로라서 도시락을 직접 부탁했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또 밥을 먹거나 간식을 챙겨 먹었다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만약 파업이 길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대체급식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파업 연장이 결정될 때에 대비해 급하게 교사들의 대책회의도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다음 주부터 단축 수업을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방금 전 나간 폭염 관련 속보는 이경국 기자 얘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자, 이경국 기자, 학부모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니까. 네, 반면 파업 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입장이야 조금씩 달랐지만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 운영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속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방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과 경기 동부, 경기 서부, 강원도 영서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보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이 폭염경보는 이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파업에 나서고 있는 수납원들이 아침 한때 기습 점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납원 노조 홍재선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재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상황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이 경찰과 대치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습 점거에 나서게 됐던 건가요? 저희가 30일부터 저희가 30일부터 여기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네. 저희 톨게이트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저 캐노피에 올라가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도 청와대든 도로공사든 아무도 저희를 봐주지 않고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저분들 어제부터 이 음식이 올라가는 거를 경찰이 그 끈을 끊어버려서 어제 점심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네. 그럼 이 더위에 물도 못 먹고 곡기를 끊어버리면 저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저희를 한 번이라도 봐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줄 거라 생각해서 네. 예, 그러니까 예견된 건 아니었지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파업에 좀 어떤 이유나 목적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출근길에 기습 점거에 나섰어야 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조의 구호가 직접 고용이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자회사 말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건데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공기업은 직접 고용하라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사정 협의에 의해서 이제 했다고 언론이나 청와대도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네. 근데 저희는 노사정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불법 파견을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다 승소한 상태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노사정 이 협의에 따라서 저희를 직접, 그러니까 자회사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인한 사람은 저희가 네. 탄핵한 위원장하고 조직 사인을 해놓고 저희가 협의를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마음을 돌려서 네. 예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도로공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7월 1일 날짜로 다 해고가 됐어요. 1,500명이 자회사 전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1,500명은 다 해고가 됐습니다. 아, 현재금 1,500명이 다 해고된 상황이란 말씀이시군요. 네네. 1,500명이 다 해고가 돼서 6월 30일부터 여기 지금 서울영업소에서 집회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수납원 직원분들 전체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수납원 약 6,500명 정도 됩니다. 네, 6,500명 중에 1,500여 분이 지금 네. 해고가 됐다. 해고가 된 이유는 직접 고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그럼 자회사 전환에 반대를 해서 네. 해고를 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재판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재판 결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 처음에는 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외주업체로 바뀌면서 저희가 다 용역업체에 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네. 저희들은 도로공사에 불법 파견을 하는, 그러니까 승소를, 법원에 네. 그거를 소송을 제기를 해서 네. 저희가 2015년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요. 예. 2017년 1월에 2심에서도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시간 근데- 관계상 잠시 말씀을 끊으며 1, 2심 모두 도로공사 직원임을 인정받았는데 네. 이런 이제 어떤 판단을 근거로 직접 고용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자회사에서 일단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회사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회사는 또 다른 정치 큰 용역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자회- 그러니까 예. 네 자회사로 도로공사 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용역 업체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란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바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니 네,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만 저희를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자회사로 가는 걸 요구하면 자회사로 갈 것이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인데 저희를 네. 7월 2일자로 자회사로 안 간다는 사람은 네. 1,500명은 다 지금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 공사 측과의 어떤 노조의 합의는 탄핵된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시고 제가 시간을 한 30초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양쪽에 똑같이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 측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노조 입장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네, 끝으로 공사 대법원 측이 하실 판결 말씀. 네.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저희가 하던 수납 업무를 계속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 도로공사 측과도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홍재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요금 수납원 노조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도로공사 측 입장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영업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앞서 그 노조 측 입장, 홍재선 씨 입장 들으셨을 텐데 뭐 시간이 네. 많지 않네요. 연결을 해보니까 직접 여쭤볼게요.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는 자회사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노사 합의에 따라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통행료 업무를 독점적으로 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네.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그 사람들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들으셨겠지만 노조 입장은 도로공사 서비스인가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는 네네.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 업체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예. 네, 여기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회사는 모든 그 통행료 수납 업무에 대해서 네, 독자적으로 모든 경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해서도 평균 임금 30% 인상과 정년 61세 보장 등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수납 업무뿐만 아니라 네, 콜센터 상담 업무, 교통 방송 업무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고속도로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노조원들에 대해서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했을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회사 측 입장에서?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신분 불안에 대해서 걱정을 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서 고용 안정을 확실히 보장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서 그 노조 입장에서는 노사정 협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또 언급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것은 애초에 정부가 이제 17년 7월 20일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10월 30일에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6명 중에 근로자 대표 6명 중에서 5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자회사 전환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 한 분만이 자회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노사 간에는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조 입장에선 또 탄핵된 위원장이다 이런 입장을 또 말씀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네. 네, 그 자리에서 대표는 그 당시에는 탄핵된 분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 절차라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서도 저희 의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하이패스나 또 이른바 스마트 톨링 이런 도입으로 요금 수납원의 어떤 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좀 직접 고용을 할 수가 없다는 또 공사 측의 입장도 있던데 이 부분하고 좀 맞물려서는 어떤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스마트 톨링 부분은 원래 이제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네. 수납원들의 고용 안정과 그리고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2년 이후로 연기했고요. 또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더라도 정년 도래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인지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이 스마트 톨링을 통해서 신규 업무인 영사 보정 업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적정 인력이 유지되고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앞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재판부 1, 2심 모두 그러니까 그 소송의 어떤 요지를 요약하면 도로공사 직원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직 대법원 계류 중이니까 최종 판단을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공사 측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원고 중 3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수납원 1,000여 명이 지금 현재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은 저희 공사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지만은 이 불법 파견에 대한 그 법원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1심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저희 공사에서 종무직으로 고용하든지 네. 아니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하든지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수납원들은 둘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해 보이는데 예. 지금 공사 측에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시거든요. 어떻게 네. 좀 이 입장 차를 좀 줄여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현재도 저희 그 자회사 전환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도 노조 집행부와 협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어느 위원장직을 맡을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최종 결론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놓고 고심하는 민주당의 선택은 다음 주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1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특위위원장을 선택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지도부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초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원내대변인도 여야 합의 당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정한 만큼 그 순서가 정개특위를 맡게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두 개 특위 모두 꼭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 3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맡아 선거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경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사개특위를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집현실에서 손정희 회장을 만나 지난 2012년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서 대담을 나눈 일이 있다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중에 한 명인 손 회장과 한국 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일본인인 손 회장은 일본 최대 IT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의 창업자며 우버, 그랩 등 전 세계의 혁신 기업에 투자해왔고 우리나라의 소셜 커머스 기업 쿠팡에도 3조 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부각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 공격에 주력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줄 세우고 있다며 절대 권력의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신독재를 경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제1야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빠루와 해머로 진압하고 집요하게 탄압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는 손님으로 전락했다고 깎아내렸고 일본 정부를 향해 자유무역에 반하는 부적절한 통상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면서도 우리 정부 역시 감정, 무능 외교로 이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대일 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자유라는 보수 가치에 기반한 대안도 내놨습니다.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조, 친민노총 정부가 됐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의 노후 인프라를 바꾸는 이른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3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을 사 연설 중단 소동까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만 간간히 나왔을 뿐 여당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아쉽다거나 성찰이 부족하다는 등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의 답이 없어 아쉬웠고 때로는 근거가 없고 때로는 맹목적 비난이 들어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방종과 무책임의 정치로 임해왔던 한국당이 반성이나 일말의 미안함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자유한국당 여상교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을 막기 위해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의 북한 측 대표에 과거 북핵 6자 회담 참여했던 외무성 출신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인 셈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미 협상팀 재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쯤 시작되는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비건 김명길 라인이 본격 가동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열린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당시 미국 측에 새로운 실무 협상 대표 명단을 통보했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 측 신임 실무 협상 대표를 김명길 전 대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면서 반도체 소재 등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전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며 비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가운데 하나인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는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해결할 하나의 제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를 지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무라 회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패소했는데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일본제철, 옛 신일본제철의 명예회장이기도 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것과 함께 양자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무역협회와 반도체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회의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조치가 양국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급 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흑자의 규모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가 사이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6억 6천만 달러 적자에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1% 급감한 수준입니다. 특히 상품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 1년 전보다 흑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서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9.13 대책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왔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주는 0.02% 올랐습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강동구는 0.04% 하락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한 주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을 더 키우며 각각 0.05%와 0.04% 올랐습니다. 지난 6월 27일 본의원실에서 경찰의 수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한 것이 위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제 일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인들은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몰라도 너무 언론 환경이 좀 기울어져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 수사 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좀 달라. 근데 이것은 저는 당연한 국회의원의 책무고 이것을 외압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제 경찰청장하고도 통화했지만 경찰청장도 의원님 절대 우리가 외압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기사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장하고는 어떤 얘기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에게 첫째 경찰이 1년에 이 일에 대해서 외압을 느끼느냐? 아이고 전혀 안 느꼈습니다. 비공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누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예? 누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뭐가 돼요? 경찰청장.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일 야당 간사가 수시로 야당 간사가 국민의 어떤 정말 사회적 약자가 침해받고 또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요구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거 더 해야지. 청장 입장에서는 이게 외압으로 느껴지지 아니, 저가 행안위의 간사입니다.
저는 지금 장관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행안위 간사하시는데 이게 당의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참네. 당의 문제든 일반 국민이든 거기. 의원이 의원실에서 요청하신 건 맞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기사 나오는 거 보고 그 내가 물어보니까 그 요청했다고. 좀 언론인 여러분들, 내가 그 특정한 언론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 (1990년대) 한보 사태 주역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검찰은 사남 정한근 씨가 제출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등이 진본이라고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아들의 국내 송환 이후 관심을 모았던 대목인데 정 전 회장의 사망 가능성 최종 결론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오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 원본과 화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확인서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임종을 지켰던 사남 정한근 씨가 다음 날 화장 절차와 사망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만큼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은 스카이 콘스탄틴이라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아들 한근 씨는 션 헨리 리우라는 미국 국적자로 생활했는데요. 친족 관계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보니 아들 정 씨가 정 전 회장의 사망 절차를 책임지기 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아들 정 씨는 지난달 22일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후 첫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확인서와 유골함,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5월 해외로 도피한 직후부터 2015년까지 쓴 것으로 보이는 150종 분량의 자필 유고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정 씨가 아버지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거의 통곡을 한다면서 말리 타양에서 돌아가시게 한 데에 대한 회한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삼남인 정복은 씨를 조사하면서 한근 씨가 지난해 아버지 임종을 지키며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치료 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거쳐 2010년 무렵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 씨는 각각 2,200억 원과 25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화된 만큼 2,200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환수할 길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유골함을 국내 유족에게 인도하고 아들 정 씨의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사고 현장. 오늘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차량 넉 대가 잔해에 깔렸으며 지금까지 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네, 지금 구조 작업에 대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건축 구조물 이제 붕괴된 구물이 약 30톤 됩니다. 30톤 정도 추정되는 무게인데 그걸 들어 올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들어올 이제 콘크리트를 파설하는 과정에 또 추가로 붕괴될까봐 그걸 들어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거기 소형차 안에 있는 2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이제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동승자로 추정이 됩니다. 동승자한테 수액을 놓는다고요? 네.
저 브리핑을 다 마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은 몇 대에 더? 자, 질문을 저기 브리핑 마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콘크리트 잔해물이 약 30톤입니다. 그거 30톤짜리가 한 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타공을 할 경우에는 진동 때문에 또 추가로 무너지면 차량에 있던 사람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들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세 대를 가지고 그걸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한 대 더 추가로 지금 도원된 상태입니다. 아단때 승용차 2명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승용차 안에 계신 거예요? 밖으로 나와 계세요? 현재까지 승용차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운전자분 의식 있었고 동승자 없다 그랬는데 동승자 수행 맡고 의식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승자인지 운전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행 맡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중 한 명은 지금 현재 수행을 맡고 있는 상태랍니다. 한 명만 맡고 있는 거예요? 네. 맡고 있는 사람이 의식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의식이 없고 지금 수액을 맡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동승자인지 운전자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크레인이 추가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포크레인을 온 상태에서 포크레인 4대 가지고 동시에 들어 올렸을 때 움직이면 이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단 크레인 이제 옆에 중량 크레인 있는데 그 크레인을 갖다가 최대한 근접시켜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옆 건물에 성형외과 전신마취환자 얘기도 써있는데 그 건물이 뭔가요?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전기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성형외과에서 한 분이 전신 마취 중이었는데 전원이 끊긴 상태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송을 갖다가 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몇 대가 피해가 된 거고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인명피해는 지금 4명 중에 2명은 완료했고 2명은 구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총 3대가 있었고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중에 철거 작업 중에 붕괴된 겁니다. 마지막에 렉서스 차량에 사람이 없었나요? 렉서스 차량에 사람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나 차량이 2명, 그리고 아반떼로 추정되는 차량 안에 2명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인데 그럼 원래 운전자가 없었나요? 아니면 발생한 다음에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주차된 차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이제 당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렉서스 차량에는 요구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현장에 처음에 초록색, 빨간색 차량이 3대가 있었고 무너진 강적 밑에 아반떼로 쏘는 차량이 한 대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4대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3대입니다. 3대는 큰 차량 코나 빨간색 레인은 그러면 피해가 없는 건가요? 보시면 빨간색 차가 약간 밝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피해로 보기에는 너무 조금 경량 같습니다. 거기는 약간 부상자 없고요. 동승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동승자는 일단 여자로 추정됩니다. 건물 철거 작업 중에 벤티가 있었던 건가요? 붕괴됐을 때 당시에는 철거되는 건물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인부가 4명 있었고. 저 깔린 차가 택시로 추정됐다고 노조자가 그랬는데 택시라고 봤다고 자기가 추가 위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택시가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반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반떼요?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아반떼 차량이었습니다. 택시가 아니고. 차량 세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세대가 현대 코나차, 그리고 렉서스, 그리고 아반떼로 추정되는 차량. 네, 잠원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콘크리트 잔해물이 30톤이라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고 2명은 구조가 됐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2명은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중에서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현재 수액을 투여하고 있다는 브리핑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후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기존 보석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에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한 신문을 열어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접촉을 해 진술을 뒤집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장다사로 전 비서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20일 동안 5번에 걸쳐 접견했다면서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보석 조건을 잘 지켜왔다며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 조건 등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검찰이 지적한 측근들에 대한 추가 접견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화성 바이오밸리 관로 하자 문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영상과 서류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한화 측이 부실 위험을 알고도 하자를 축소하고 엉터리 보수 작업을 논의한 내부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공사 완료 초기부터 하자 투성이로 드러난 관로 문제에 시공사인 하나건설의 대응은 어땠을까? YTN이 확보한 하나 측 내부 문건을 보면 보수공사의 금액을 낮춰 날림으로 진행한 정황이 나옵니다. 하청업체가 올린 공사 금액이 많다며 3분의 1 정도인 1억 원에 맞춰 관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담당자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또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면 하청업체가 하나건설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합니다. 부실 시공이 될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줄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건을 작성한 한화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댑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금액을 얼마에 맞춰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수업체의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 측 지시로 하자가 없는 것처럼 영상까지 조작하고 땜질 보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거는 카메라 화면을 빨리 돌리면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붙이라고 말하라 그래서 붙이를 했죠. 세면으로. 또 지자체 제출용으로 하자 보수 보고서까지 허위로 꾸며 하나 측에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상적인 보고가 되면은 인수인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분만 나오게 줄여가지고 좀 해라. 보고서에 이상 항목을 잡지 말고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던 지자체는 보수업체의 양심 고백으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그러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 속였는데 그걸 계속 그걸 속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류 조작 등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실공사의 엉터리 보수 작업 의혹까지 국내 굴지 대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성 바이오밸리 관로의 소유권을 시공사인 한화 측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던 화성시가 인수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하자가 발생한 관로의 보수를 완료했다는 한화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관로 전 구간에 대한 재촬영을 요구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로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검증 없이는 인수 추진 계획이 없음을 이미 한화 측에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관로 전 구간을 전면 재조사한 뒤 하자 보수 작업을 완벽히 진행해 지자체 확인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장마는 시작이 됐는데 비 대신에 33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
그리고 장마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무더위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폭염 경보 내려진 곳 어디입니까? 네, 폭염 경보로 격상된 곳은 수도권과 영서 지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과 경기 동부, 경기 서부, 또 강원도 영서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발효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약자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더위가 심해진 건데 숫자로 보면 오늘 기온이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도 가평 청평면으로 기온이 무려 35.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밖에 홍천 지역도 35.5도까지 올랐고 서울 32.8도, 대구 32.6도, 대전 32도, 전주 30.8도 등으로 전국이 무더웠습니다. 서해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데다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른 건데요. 장마전선은 먼 남해상에서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더위의 기세도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폭염 경보 지역에서는 35도 안팎의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폭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강한 장맛비를 뿌리겠고 비와 함께 폭염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장마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기요금 그리고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같은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1년 만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던 지난해 여름. 가정이고 사무실이고 에어컨 실외기는 쉴 새 없이 돌았고 전력 사용량은 날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치솟았습니다. 올해도 7월 초부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지난해와 같은 극한의 무더위는 없을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한시름 놓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평년 기온을 보이면 최대 전력 수요는 8,950만 킬로와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예비 전력이 883만 킬로와트, 예비율 9.9%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상 밖 더위가 닥쳐도 최대 전력 수요는 9,130만 킬로와트로 예상돼 전력 예비율을 7%대 후반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폭염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더위까지도 대비했다며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최근 30년 중 가장 더웠던 3개년의 평균 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 예상을 종합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런 예측 위에서 전력 예비율도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력당국은 발전소의 갑작스러운 정지 등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 예비자원 904만 킬로와트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예비자원은 준공 허가를 앞둔 발전소 시운전과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러나 정작 집배원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입니다. 집배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 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은 늘었습니다. 2016년 18,700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여 명입니다.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집배원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호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년 정부 예산안입니다. 집배원 증원 계획을 밝히지만 신규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국가직인 정규직으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 없었습니다. 당장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산규획 추진단이 계속 운영 중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2018년 10월달에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뒤늦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논의됐고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관과 집배원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관은 실적과 무관하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집배원은 독점 사업인 우편 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임금의 원천입니다. 당장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신규 인력을 뽑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집배 업무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집배원 임금을 주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 집배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과 유럽의 환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의 환율 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과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통화 시스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손하게 앉아서 지켜보는 멍청이가 될 수는 없다며 미국도 응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재론한 것은 조만간 열리는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돌아오는 주에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But it will only pertain to what I'm calling general merchandise kinds of technologies. That is to say, no national security sensitivities at all. Remember, Huawei remains on the entity list. 커들루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약속한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구매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주를 보이는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투기와 탱크까지 동원해 사상 최대의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야당과 언론에서는 재선용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대한 홍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트윗을 통해 링컨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정말로 크고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국방부와 군 지도부가 미국 국민에게 세계 최강의 미군을 보여주는 데 신이 나 있다며 믿을 수 없을 저공 비행과 사상 최대의 불꽃놀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데 이어 잇따라 독립기념일 행사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경례로 이름 붙여진 올해 행사에는 F-22 등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에이브럼스 탱크 등도 동원되고 해병의장대와 육군 군악대도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1시간 동안 대중연설에 나서고 기존의 약 2배 규모에 이르는 불꽃놀이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30일 한국 방문 마지막 행사로 오산기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도
사상 최대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홍보했습니다. To the White House, I will celebrate Independence Day with a special salute to America on our National Mall, July 4th. I hope everybody can be there. It's going to be big. We're making it especially big.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에서는 내년 재선을 위한 행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에 전투기와 탱크 등이 동원되거나 현직 대통령이 연설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CNN은 독립기념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시도는 국민 통합을 위한 독립기념일 행사조차 정치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탈리아 휴양지의 한 곳인 스트롬볼리 섬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화산 분화로 하이킹하던 남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크지 않은 섬 전체를 시커먼 화산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마치 검은색 털모자를 쓴 것 같습니다. 급히 파견된 소방 비행기들이 번져가는 불을 끄려 노력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고급 휴양지 스트롬볼리 섬에서 화산이 분화한 것은 현지 시각 3일 오후 4시 46분. 이탈리아 국립지진화산연구소는 두 곳에서 큰 분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에서 바라본 장면에서도 두 곳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섬 중남부 쪽과 섬 서쪽 지누스트라 마을 등에서 피해가 발생해 지누스트라 마을에선 70여 명이 집을 두고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에서 하이킹하던 35살 이탈리아 남성이 숨지는 등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지진화산연구소는 스트롬볼리 섬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산 분화가 연속적인 폭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을 이 섬 이름을 따서 스트롬볼리식 분출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산 분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재난당국은 섬에서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군함과 민간 선박들을 해안 근처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YTN 기종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 환자와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신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미국 코롱티슈진과 함께 미국 임상 3상을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추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에서 우라늄 초과 검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충청남도가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산정수장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2~3배 검출된 사실을 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뒤늦게 우라늄 초과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그땐 이미 청양군이 해당 정수장에 우라늄 정수장치 설치와 새 관정 개발을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520만 명을 넘었으며 수급률이 67%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 3월 현재 520만 6천 명으로 2014년 7월보다 수급자가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장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단팥빵과 카스텔라 등 일반 빵집에서 만든 빵과 별반 다름이 없지만 모두 중증 장애인이 직접 만든 빵입니다.
빵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티슈에서 복사용지 그리고 돈가스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우선 구매품으로 지정돼 대부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납품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직접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낮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는 선입견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잘 꺼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선입견으로 구입을 잘 안 해주시는 게 있고요. 이런 편견을 없애고 중증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가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충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2곳이 참여했는데 이곳에서 중증 장애인 750여 명이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장애인한테는 더 큰 그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 복지와 고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똑똑한 수어 방송, 이른바 스마트 수어 방송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어 영상의 크기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의 수어 방송입니다. 수어 영상의 크기가 너무 작은 데다 위치가 화면 하단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또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폐쇄 자막과 방송 자막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수어 영상이 방송 영상을 가린다는 불만이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수어 방송, 이른바 스마트 수어 방송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 영상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5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고 방송 영상과 수어 영상을 아예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국이 방송 영상과 수어 영상을 각각 방송망과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면 세대별로 설치된 수신기에서 두 영상을 한 화면에 재생하는 원리입니다. 맞춤형 수어 방송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은 2016년도부터 스마트 수어 방송, 시범 방송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CJ 헬로나 KT 스카이라이프, SK 브로드밴드 가입자라면 YTN을 비롯해 지상파 3사와 JTBC 등 모두 6개 채널에서 스마트 수어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수어 영상으로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접근성과 정보 획득이 아마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 제어가 심사 때 수어 방송 배점을 강화하는 등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경기와 광원, 충청과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최고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33도 안팎의 고온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4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춘천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쯤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인보사 문제, 코롱 생명과학이 사과 입장까지 밝혔지만 소송이 잇따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